김어준의 뉴스 공장. 최근 엄청나게 핫한 분입니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하태경입니다. 세계 신기록 보유자입니다. 네. 단위 시간당 문자 양으로는 세계 신기록을 경신하였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5분 동안 5,000개의 문자를 누가 깰 수 있겠는가. 5,000개. 그래서 저희가 축하 음악을 준비했습니다. 네, 세계 챔피언 등극을 축하하는. 너무 좋게 해주시네. 근데 저도 놀랐습니다. 엄청 놀랐고. 가사를 잘 들어보세요. 소리 지르는 네가 챔피언. 소리 지르는 내가. 소리 지르는 거 좋아합니다. 노래방 가서. 자. 근데 그날 이후에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저희 방송에는 이제. 예. 세계 신기록을 경신하고. 예. 네, 당당하게 떠나셨는데. 그 이후에 혹시 주변에서 말들 없던가요? 세계 신기록 경신을 축하한다. 저도 놀란 게. 예. 이제 제가 제기한 이 가면 문제가, 김일성 가면 문제가 남북의 양김을 눌렀다. 남북의 양김이 누구냐? 무슨 얘기입니까? 남쪽의 김여나 북쪽의 김여정. 그러니까 온라인 네이버 트렌드 분석을 해보니까. 예. 올림픽 기간 동안. 평창 올림픽 기간 동안 김여정이 3등. 예. 온라인 이렇게 분포도가 나오잖아요. 예. 김연아가 2등. 예. 1등이 김일성 가면. 예. 그게 이제 3번은 호기심, 2번은 김연아 선수에 대한, 김연아 씨에 대한 어떤 애정이라면 가면 논란은 욕일 겁니다. 저희 문자 폭주량에 비춰볼 때 부정적인 반응 90. 그러니까 막 쏟아낸 것이죠, 사람들이. 젊은 층한테는 확실히 제가 많이 점수를 잃은 것 같아요. 이건 정치인으로 숙명이라고 생각하고. 하지만 또 노년층에는 또 호응을 얻기도 하셨죠. 어느 정도. 아무튼, 이제는 1등을 했기 때문에. 예. 1등을 했고, 또 이제. 올림픽의 모든 국제적인 이슈를 다 덮고, 모든 금메달리스트를 다 덮고. 근데 그 책임은 저한테 있는 게 아니라, 예. 왜 닮은 가면을 가지고 나오시냐고, 그분들이. 가면을 닮았다고 하는 사람의 책임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이 단계에서 일단 확전은 할 필요가 없게 됐고, 예. 더 올라갈 데가 없기 때문에. 이 기록은 깰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제가 본인이 가면을 쓰고 춤을 추지 않는 한. 이제 남은 거는, 예. 이제 남은 거는 북측이 자신들의 입장을 공식 발표하면 된다. 북한 응원단이나 관계자들은 아니라고 말했잖아요, 이미. 북측 당국이 공식적으로 얘기해요. 노동당에서. 노동당에서. 노동신문에 아마 나올 거예요. 노동신문이나 아니면 나오게 돼 있어요. 이렇게 시끄러운 이 일에 대해서 북측이 조용히 넘어갈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보기에는 거기서는 언급할 만한 가치가 없다고 해서 언급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언급할 만한 가치가 없는 것도 언급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제 이름이 노동신문에 종종 나옵니다. 보면은 거의 언급할 만한 가치가 없는 것도 노동당에서 구멍을 뚫었다고 제가 이때까지 1년 반 방송을 하면서 가장 창의적인.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 공장장님께서 북한 체제를 아직도 이해를 잘 못하시는 건데. 북한 체제는 그렇게 다원주의적 사회가 아니에요. 노동당에서 가면에 구멍을 뚫었다고. 그건 예. 북한이 그러니까 유일 사상 체계고. 예. 노동당에서 허락하지 않은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여전히 어쨌든 구멍을 뚫었다고 생각하는 거죠. 예.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결제는 받은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주에도 요거 한 가지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가죠. 김일성 가면인데 김일성 가면이 아니라고 응원단이나 지금 내려온 북측 관계자가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공식적으로 이야기한 게 아니지.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제가 문제 삼는 건데. 공식이든 비공식이든 간에 중요한 것은 비공식이 예. 그 안에서 예를 들어 다른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부분이 좀 비겁한 거예요. 한국 정부가 잘못한 거고. 어떻게 비겁한 겁니까? 예를 들어 북측이 김일성 닮은 가면을 가지고 나왔는데 왜 우리끼리 싸우게 조장을 하냐는 거지. 북한이 입장을 본인이 만들어낸 거잖아요, 조장을. 저는 닮았다고 한 죄밖에 없어요, 저는. 닮았다고 했는데 그리고 또 그 상대편이 김일성 가면인데 김일성 가면이 아니라고 하는 게 신성모독이고 이게 예술을 부인한 베드로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북한
주민으로서 그리고 북한에서 넘어온 응원단으로서 가면이 맞는데 가면이 아니라고 말하면 아니라고 말한 것도 지금 왜곡인데 아니라고 말한 적이 없고 김일성 가면입니까 하니까 말을 못하겠다 한 것이고 뭐냐고 하니까 이제 고운 미남 가면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그거 부인한 거죠. 아니 부인한 건 아니죠. 그러니까 그건 아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그 부분은 더 이상 확전을 하지 말고 알겠습니다. 확전하지 말고 하여튼 입장은 똑같다. 북한 입장을 촉구하고 공장님께서도 북측을 인터뷰하기 위해서 저는 노력하셔야 된다. 만약에 노동당이든 혹은 노동당 신문이든 혹은 뭐 일본에 있는 관련지라든가 이런 매체를 통해서 가면이 아닌데 얼토당토하는 논란을 일으켰다고 하태경 의원을 언급했어요. 그럼 공식적인 입장이 마찬가지 아닙니까? 조선신보 정도 나오더라도. 예. 그러면 이제 부인한 거죠,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예. 북한 가면인, 김일성 가면인데 부인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신성모독이잖아요. 공식적인 그럴 수 없어요. 김일성 가면이 아닌데 김일성 가면이라 할 수도 없고. 그렇죠. 인데 아니라고 할 수도 없어요. 그렇죠. 네, 만약에 그렇게 조선신보나 관련 매체 등등에서 입장이 나온다. 그때는 어떻게 저도 입장을 내야죠. 그러면 당연히 공인으로서 입장을 내야죠. 어떻게 내실 겁니까? 그럴 경우에. 그거는 어떤 입장이 나오기를 봐야 되고, 저는 똑같이 거기서 입장이 나오면, 네. 이번에 어쨌든 본인의 입장을 표명하셨던 분들도 이렇게 저렇게 네. 입장을 내시기를 저도 바랍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책임을 져야지. 북한에서 아니라고 할 경우에, 공식적으로, 간주할 수 있는. 저는 닮았는데 북한에서 닮았다고 하죠. 그러니까, 나는 내 눈이 사람들은 지금 하태경 눈이 이상하다 그러는데 실제로 보면 닮았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그걸 부인할 수가 없어요. 부인할 수가 없다. 알겠습니다. 다들 부인했을 경우에는. 다들 넘어가지 지금. 부인했을 경우는 그때 가서 보자. 그때 가서 보자. 예. 그때 가서 염색하세요 그러면. 근데 빨간색으로 염색해. 빨간색으로. 근데 지난번에 우리 얘기한 거 기억나요? 박근혜 정부 때. 또 여전히 댓글 공작이 있었느냐. 있었을 것이다. 아직까지 확인된 거 없잖아요. 자, 두고 봅시다. 예. 이미 6개월 지나서 염색해야 돼요, 공장장이. 그런 정황은 이미 많이 나왔어요. 결정적인 증거가 하나도 없잖아. 그러니까 아무리 낯이 뜨거워도 그걸로 수사하고 있는데 자기들이 수사하는데 또 뒤에서 해? 이거 안 되지. 너무 보죠. 그렇게 소설 쓰시면 안 돼요. 그거. 두고 봐요, 이제. 두고 보는데 요 북한 관련은 2탄 염색 2번, 염색 2번. 예. 그러니까 하려면 우리 민트색으로 해야지, 우리 당 색깔. 예. 확 튀는 걸로, 예. 민트색으로 하시고, 검색어에 오르신 다음에, 예. 세계시기로 한번 더 세워놓은 걸로. 자, 가면 논란에 대해서는 여전히 같은 입장이시고, 바른미래당, 바미당 얘기 한번 해볼까요? 서울시장 안철수 대표가 출마합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안 대표는 어디든 나올 자세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서울시장이 가장 많이 거론되는데? 가장 많이 거론되죠. 네. 실제로 제일 경쟁력 있는 분 중에 하나고, 그 주변 분들도 서울시장 말씀을 많이 하세요. 네. 많이 하시는데. 결국 나오나요, 근데?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우리 창당하고 휴가 지내고 이제 막 모이기 시작해서 일단 전국적인 전략을 좀 수립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배치하는 게. 보궐선거에 나갈 수도 있다는 얘기도 있긴 있었거든요. 그런 안도 있어요. 근데 보궐선. 극소수안. 네. 극소수안이고 다수안은 어쨌든, 광역, 단체장, 서울시장, 부산시장,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둘 중에는 서울시장이 더 확률이 높은 것 같고요, 그죠? 근데 어디든 나간다. 나가긴 나간다.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반드시 어디든 나간다. 나가는데, 어디는 나간다고 전제하고 보면 서울시장이 더 확률이 높지 않겠네요. 제가 볼 때 1순위는 서울시장, 2순위는 부산시장, 이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부산에서도 지금 현재 기준의 여론조사로는 그렇게 지지율이 나오진 않습니다. 안 대표요? 예. 이미 몇 번 했고. 예. 한 20% 중반대? 이제. 무슨 여론조사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까지 나오는 건 못 봤네요. 아니요, 그렇게 나왔어요. 실제로. 그리고 우리 바른미래당이. 최근 여론조사무소에 검색해보고 제가 알려드릴게요. 한번 검색해보세요. 3파전 했을 때는 충분히 한 20% 이상 나옵니다. 20% 정도 나온다. 네. 거의 지난 시간에 나오셔가지고 부산에서 안철수 대표 인기가 너무 올라가지고 다 안철수 한다고 하셨는데 3위예요 여전히. 예. 그렇게 인정한다 그러니까 하더라고. 그 부분은 그게 사실은 아직까지 저희 당이 충분히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제가 이번에 지역 가서 이제 많이 들은 이야기는 마이크를 턱으로 자꾸 미시는. 많이 들은 이야기는 사실 이번 합당하기 전까지
너는 네 마음대로 정치하냐. 너는 다음 국회의원 선거 포기했냐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하태경 의원님이. 왜냐면 바른정당이 끝까지 혼자 남아있으니까. 원래 이제 바른정당에 부산, 울산, 경남에 9명이었어요. 네. 그리고 근데 저밖에 안 남았고 시구 의원이 다 가고 우리 해운대구만 3명 남았어요. 바른정당에.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지역구에서 네. 정신 차려라. 네, 정신 차려라. 이제 그러면 현실을 직시해라. 근데 요번에 가니까 어쨌든 열심히 좀 해봐라. 성과를 일단 냈으니까. 어쨌든 제가 주장하는 바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니까. 그래서 이제 뭐 용기를 잃지 않고 끝까지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본인 얘기 말고요. 안철수 대표. 그러니까 그게 바로 안 대표 덕분.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면 이게 안 대표가 도와준 덕분입니다. 사실이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안철수 대표를 그렇게 칭송했던 분들이 1년 지나서 계속 칭송했던 분이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제가 종합적으로 한번 분석해 보려고 그래요. 왜 그랬는지. 네. 이거 안 대표가 그 부분이 본인이 뭐 결함이 있겠죠. 그 부분을 고칠 수 있도록. 이미 제가 잘 코치를 했기 때문에 이제 코치를 해야지.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잔소리 하든 뭐 하든 이제 술을 같이 먹든 해서 고치도록 해야죠. 어쨌든 서울시장 출마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가장 높다고 본다. 예. 출마는 하는 게 기정사실이라고 보고. 그렇죠. 반드시 나와야죠. 당을 살리려면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이기 때문에. 안철수 대표 개인으로 보자면 서울시장은 당선 가능성이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그렇게 높지 않지만 보궐선거에 개인으로 당선되는 건 훨씬 가능성이 높으니까 개인의 입장에서 보자면 서울시장 떨어지고 나면 또 아무런 직책이 없는데 국회의원이라도 될 수 있으니 보궐선거에 대한 욕심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 문제는 다음 대선이겠죠. 다음 대선에. 국회의원 된다고 대선 됩니까? 그렇죠. 그 전혀 별개 문제이기 때문에 뭐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의원 됐다고 대통령 된 것도 아니고 알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생각할 겁니다. 자, 그럼 또 한 가지 나오는 얘기가, 자유한국당의 과의 선거연대 얘기도 기사가 제법 나옵니다. 뭐냐면 예를 들면 서울시장에서는 바른미래당의 후보, 예를 들면 안철수 후보가 나오고 경기도지사는 자유한국당의 남경필 후보가 좀 강하니까 남경필 후보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그 지역에서 서로 후보를 내지 않는 방식으로 협력하는 이것도 가능합니까? 여러 가지 설이 나오는데 네. 확실한 것은 지방선거 끝나고 당 2개가 없어집니다. 하나가 한국당 또 하나가 민평당. 없어질 당은 확실히 없어야 됩니다. 바른미래당도 없어지지 않습니까? 바른미래당이 민주당 외에 정당의 헤게모니를 반드시 잡을 겁니다. 우리 당은 잃을 게 없고 더 이상 잃을 게 없고 지금 원지사 하나 있잖아요. 원지사 하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구청장이나 시구의원 바른미래당 현역들이 거의 없습니다. 보수 또는 그 민주당 진영 이쪽 상대적으로 진보 진영도 양쪽 다 정계 집현이 일어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시대를 바꾸고 역사를 바꾸는 거다. 그래서 확실히 야당 체질을 완전히 바꿔놔야 된다 이번에. 그래서 근시안적인 그런 선거의 작은 이익을 가지고 바른미래당 이렇게 그런 정계 개편이 일어나고 그게 바른미래당이 유리하고 중심이 되는 정계 개편이 일어난다고 전제하더라도 바른미래당 이름을 그대로 유지하겠어요? 어차피 자유한국당에서 떨어져 우리 흡수 통합할 거기 때문에 이름은 그대로 유지하죠. 그러니까 어떤 대등한 통합이나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흡수 통합만. 흡수 통합밖에 없고요. 네, 말이야 막 말할 수 있죠. 그때 그러니까 가면 우리의 사명이 야당을 완전히 체질을 바꾸는 거기 때문에 적폐를 완전히 청산을 하고. 그건 이제 선거 이후고 선거 때도 이런 기치를 가지고 나가는 거죠. 자유한국당과 선거연대는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철새와 친박 완전히 심판할 것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 쪽으로 결과적으로 표가 몰립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현상이 대선 때도 보면 다 사표 심리가 생깁니다. 근데 한국당은 사표다라는 것들 시간이 지나면서 분명해질 거고 우리 당으로 민주당 아닌 표들은 우리 당으로 다 몰리게 될 겁니다. 그 전략을 우리가 쓸 거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전략은 알겠고요. 이제 정치가 전략대로 됐으면 대통령이 이때까지 한 300명 정도 나왔어야 돼요. 1단계는 우리가 이겼기 때문에. 어쨌든 선거연대는 없다? 선거연대 절대로 안 합니다. 그거는 본인 말의 뜻인가요? 아니면 지금 바른미래당의 공통적인. 제 말에 대해서 다른 분들이 반박을 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물론, 아래에서는 연대 좀 하자 이런 목소리가 있겠지만, 다른 사람들이 못 나오게끔 우리가 어쨌든 압도적인 지지율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지도부에서는 만드는 게 목표고 숙제입니다. 그건 당연한 정당의 목표인데, 근데 현실은
혼자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정치판에는 상대들이 다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이야기했지만 민평당하고는 고려해볼 수 있다. 민평당하고는 오히려. 민평당이 원하지 않더라고요. 민평당은 사실 호남 지역에서 자신들의 입지를 세우려고 하는 건데 호남에서 바른미래당과 연대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호남에서 민평당을 찍을 이유가 없죠. 민주당을 찍죠. 뭐 호남에서 민평당이 살기 위해서는 민주당이랑 힘을 합치든지 우리랑 힘을 합친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되는데 여당이 민평당과 힘을 합칠 이유가 있을까요? 제 말은 뭐냐면 그러니까 민평당이 자기가 여당인지 야당인지 아직 구분을 못하는 것 같은데 본인들이 야당이라는 걸 빨리 직시를 해야 그분들이 후보를 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제 말은 호남 얘기를 이제 일로 넘어왔으니까 이제 선거연대는 없다가 지금 최고위원 한국당과 선거연대는 없다. 한국당과는 절대 없다. 두고 보죠. 저는 이것도 일어날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없다. 호남에서 더불어민주당,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이 이제 각축을 벌이게 됩니다. 바른미래당도 여전히 거기 호남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국회의원들이 몇 분이나 계시고 그리고 영남 의원보다 호남 의원이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박주선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당 대표이기도 하니까요. 그렇죠. 이 경쟁에서 바른미래당이 호남에서 이길 가능성은 매우 낮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민주당이 사실 압도적이죠. 뭐 민주당 제껴놓고 예를 들어 제가 어제도 전주 갔다 왔는데 다들 하시는 말씀이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호남 지역 당 가지고 장사하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민평당은 제껴놓고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민평당이 일시적으로 지지율이 조금 높게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미래가 없잖아요. 이거 지방선거 끝나면은 민주당 갈 사람 몇 분 가시고 뭐 따로 오리알 될 분 몇 분 계시고 또 이제 미래당을 올 분 또 몇 분 계시고 이렇게 공중분해 되는 당입니다. 그 당은. 이건 그대로 혹시 녹음을 따가지고 박지원 대표한테 들려주세요. 여쭤보세요. 예. 좋겠네요. 박지원 대표 인생 최대 실수예요. 안철수에 대한 사적 감정으로. 예. 본인이 통합을 주도를 해야지 자꾸 하태경 같은 사람 적폐라고 몰아붙여가지고 통합을 방해해서. 그럼 본인이 지금 이 중간지대에서 어른 대접받고 여러 가지 같이 저랑 공동작전을 짜고 있을 텐데 아무튼 제가 볼 때 인생 최대 실수입니다. 그분. 그건 뭐 박지원 전 대표가 하실 말씀이라 저는 반박하지 한번 여쭤보세요. 네. 저는 그 대목은 박지원 대표가 반박할 내용이라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고, 제가 궁금한 건 어쨌든 바른미래당이 호남에서 경쟁해서 의석을 얻을 가능성이 매우 낮다. 확실한 것은 민주당 지지자가 아닌 사람들이 의지할 정당은 바른미래당이다. 이게 영구에 갈 정당이지, 불나방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다. 자, 알겠습니다. 자, 유승민 대표가 혹시 대구 출마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저는 대구시장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예. 유승민 대표도 제가 볼 때는 서울시장 히든카드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안철수 대표가 부산시장으로 안 되면. 그러니까 이 적절한 하다면. 구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박원순 안철수 조합이 저는 베스트라고 봅니다. 이제 시민들이 보기에. 베스트라고 보는 이유는 뭡니까? 아무래도 이제 받아야 할 빚이 있으니까. 과거에 한번 양보했으니 이제는 그렇죠. 이제 그런 심리가 유권자들에도 작용하지 않겠는가? 조금 있을 거라고 이런 봅니다. 기대를 거는 거죠.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과거지향적이고. 어쨌든 뭐 어쨌든. 이제는 뭐 사람들 마음속에 그게 있을 수 있다. 강력한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구도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제 후보는 어떤 후보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맞춤형 후보를 해야 되는. 어떤 경우에 그럼 유승민 대표가 나갈 수 있습니까? 그건 좀 앞으로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거는 제가 한번 다음 주나 다다음 주. 현재 지지율 순으로 대충 따지면 뭐 지지율 조사들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1위 박원순, 2위 박영선 여기까지는 거의 비슷한 것 같거든요. 뭐 박영선 누님은 조금 힘들 것 같고, 뭐. 그것은 또 박영선 의원에게 답변을 한번 들어봐야겠죠.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고, 어쨌든 그 후보군들 중에 누가 나올 때 안철수가 아니라 이 사람, 그러니까 유승민 대표다 이렇게. 그거는 저희들이 여론조사를 한번 돌려봐야 되는데요. 돌려보고 나서 할 일이다. 유 대표도 상당히 경쟁력이 있는 걸로 나오기 때문에. 유승민 대표 아니면 안철수 전 대표가.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본인의 그 계획대로 다 안 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당내에서도. 네. 큰 그림은 되고요. 뭐 작은 건 안 되는 경우 종종 있습니다. 네. 비례 3인방은 출당 안 시키는 거죠?
이제 비례 세부는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예를 들어 우리가 국회에서 투표를 하지 않습니까? 네. 사안마다. 근데 과연 뭐가 다를까? 우리 미래당, 바른미래당과. 본인들이 다르잖아요. 본인들이. 그러니까 한번 보고 싶어요. 네. 그런 걸 쭉 보고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그분들이 과연 뭐 국민들이 인정하는 공적 명분을 가지고 나가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똑같은 개인적인 사적 감정 때문에 아직도 저러는 건지 그렇게 뭐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시간이 좀 더 필요합니다. 근데 아무튼 지금까지 본 거는 사적 감정밖에 없다. 우리가 뭐 안철수 사당도 아니고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제가 막을 겁니다. 또. 이상도 저랑 같은 상황인데 저랑 차이가 하나도 없어요. 출당 안 시킨다. 예. 출당 누구 좋으라고 이런 거잖아요. 예. 아니 누구 좋으라고 아니고 그 사라지는 포말 정당에 어떻게 보냅니까? 본인들이 싫다잖아요. 본인들이. 그러니까 싫으면 그냥 나가시면 되지. 배지를 떼셔야지. 당 이름 걸고 되신 알겠습니다. 분들인데. 자, 원래 유승민 대표는 내보내는 게 맞다고 했잖아요. 유 대표도 자기 입장을 바꾸면서 사과한 적이 한두 번 있습니다. 네, 이번에도 바꿨나요? 지난번에 최저임금 1만 원 공약했던 거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고요. 네. 비례대표 3인 같은 경우도, 제가 아는 한,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네.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언론에 이미 여러 번 이야기한 출당 안 하는 것으로? 안 하는 것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유승민 대표는 이제 끝까지 자기 고집 혹은 자기 원칙을 지키는. 많이 유연해졌습니다. 그게 이제 포용 정치. 예, 유연. 형님 정치. 자기 고집을 그렇게 앞세우지 않습니다. 그게. 고집이라기보다는 자기가 원칙이라고 생각했던 건 항상 유지했던 게 인기의 비결이기도 한데, 이번에 바꿨나요? 정책이나 이런 건 원칙은 아니죠. 그리고 입장도 100% 어쨌든 모양은 좀 빠졌습니다. 예. 현실 정치인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계속 바른미래당이 존재하는 한 이 세 분의 출당은 없는 겁니까? 아니면 지방선거 이후에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든가. 그분들이 남아있는 게 잘했다라고 생각할 때가 저는 올 거라고 봅니다. 안 오면요. 국회 임기도 영원히 있는 것도 아닌데 계속 기다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무튼 그분들 아무튼 좀 더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예. 박선숙 의원도 실제로 박선숙 의원님. 예. 의원도 비례고. 그렇죠. 예. 그리고 그래서 탈당하지 않았을 뿐 지금 이 합당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많이 있어요. 그거 혹시 박선숙 의원하고는 얘기해 보셨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니요. 아직 이야기해 보려고 그럽니다. 실제로 국민의당 오늘도 이제 우리 의원총회가 있고 서로 인사하는 시간이 있는데요. 개개인 분들하고 화학적 결합이 되게 중요하고 하기 때문에 제가 또 여전히 최고위원직을 유지하고 있어서 네. 당에 최고위원직은 승계되는 겁니까? 아니면 곧 이번에 그냥 승계하는 걸 원칙으로 했습니다. 저희 당은 네. 저희 당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네. 전 의원의 간부화 돼 있기 때문에 승계하는 것으로 최고위원이 되셨군요. 그래서 근데 실제 이런 것도 있습니다. 합당을 했는데 지금 30여 분인데 이 중에 이제 비례 3인방하고 박선숙 의원 정도 빼면 25석, 26석 정도의 단결된 의결권밖에 없다. 그래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한다고 하지만 실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기에는 그 숫자가 너무 적다. 그게 이제 그런 발상 자체가 낡았다. 왜냐하면 분량 저만 하더라도 지난번에 우리 바른정당이 누구죠? 김명수 대법원장 네. 당론 투표 밀어붙일 때 제가 같이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옳지 않은 그런 당론 투표에 동참 안 합니다, 요즘 의원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를 이제 머리 숫자로만 파악을 해서 판단하는 네. 이런 정치 평론도 상당히 저는 그러면 캐스팅 보트라고 스스로 주장하지 말아야죠. 캐스팅 보트는 네. 저기서 아닌 걸 밀어붙일 때 우리가 단합해서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중에 제 말은 바른미래당이 입장을 세웠을 때 한 서너 명 정도는 그 입장과 상관없이 우리가 옳은 입장을 가는데 무조건 우리가 A라고 했다고 해서 그 비례 세 분이 B라고 할 것인가. 네. 그건 그분의 양식을 뭐라 그러나 훼손하는 이야기다. 이분들의 특권 무관하게 무조건 잡아뒀으니 그럴 수도 있죠. 그렇게 되면 그분들이 상당히 손상을 입겠죠. 이미지도 나빠질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잘못할 때는 제가 견제합니다. 당 안에서. 저 같은 사람이. 그 세 분뿐만 아니라 그 세 분도 당연히 그러겠지만. 그래서 이걸 우리가 합리적인 정치를 한다고 생각을 해야지. 김일성 가면으로 당에 이득을 주셨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한마디만 더 하면 예. 그 반대편 입장이 통일이 안 돼 있어요. 누구냐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그 단일한 입장이 없이 그냥 하태경 까는 걸로 지금 계속 만족하고 계신데 아무튼 그건 북한을 인터뷰하시라. 알겠습니다. 자, 몇 가지 사람들 쭉 짚어봤는데, 예. 문자가 폭발하진 않네요. 왜냐면은 평상시라면 폭발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벌써 한 5, 600개, 딴거 합치면 1000개 정도 왔기 때문에. 근데 하태경 의원님한테는 이제 1000개 정도는 그냥, 예. 안부 문자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예. 5000개가 기록이 달성된 이후로는 1000개 정도는 뭐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튼 사랑해주셔서 감사하고 저도 열심히 더 반성하고 잘못한 것은 앞으로 정말 잘못하겠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좀 이르다는 말씀드리고 제가 잘못한 게 확실해지면 제가 당연히 민트색으로 염색을 합니다. 네. 모든 대북 채널을 동원해가지고 이번에 한번 해봅시다 진짜. 아 정말 우리가 앞으로 남북 비핵화 문제나 정상회담 성공을 위해서도 네. 대북 정보가 많아야 됩니다. 대북 특사 갈 때 한번 물어보고 오라고 해야 되겠네요. 반드시 물어보라고 하십시오. 같이 가세요. 같이 가서 김어준의 특별방송, 평양 특별방송 한번 하세요. 평양. 주 임무는 김일성 가면의 정체. 정체가 뭐냐? 예. 왜 닮은 가면을 그렇게 만들어 보내셨냐? 자, 오늘도 끝까지 우기는 바른미래당의 챔피언, 네, 문자 챔피언 하태경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체 발굴, 과즙 톡톡, 김어준입니다. 칼 플라라니 사회경제연구소. 예. 어려운 이름에 몇 년마다 한 번씩 잠시 세계적인 연구소가 되는 정태인 연구소 정태인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제가 이 소개말을 계속 드리는 이유는 몇 년에 한 번씩 국제 포럼을 하는데 그때 세계적인 인사들이 온다는 겁니다. 그때만 잠시 유명하다. 오늘 처음 들으신 분들 위해 제가 부가 설명드렸고요.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한국 GM을 철수할지도 모른다, 돈을 안 주면 정부한테. 네. 근데 내용을 저희가 한국 GM의 노조 분들을 모시고 좀 들어봤더니, 물론 사측에서는 다르게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일단 노조 측 얘기를 들어보면 이것저것 돈을 뽑아갔다, 현금을. 예를 들어서 뭐 더 비싼 고리로 돈을 본사로부터 빌려가지고 그럴 필요가 없는데 저리에 대출이 있는데 이걸 일부러 고리로 갈아타고 그 이자 비용 5천억을 본사로 지급했다든가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방식으로 현금을 쭉쭉 뽑아간 게 아닌가 싶은 정황도 있어요. 근데 네. 다국적 기업들이 흔히 이전 가격이라고 하는 거를 통해서 이제 본사로 송금을 하는데 예를 들어 원료를 사올 때 비싸게 가격을 그렇죠. 치른다든가 네. 뭐 조금 전에는 이자를 금융을 그런 식으로 했다는 거. 여러 가지 기법 사용한 거죠. 예, 그건 뭐 단기에서 이익을 뽑겠다는 얘기는 철수하겠다는 얘기와도 통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지금 철수하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기본적으로는 GM의 세계 전략의 변화로 보입니다. 예. 그러면서 뽑아갈 수 있는 현금 빨리 뽑아간 다음에 더 이상 네. 현금 여력이 없거나 적자폭이 커지면 이제 그 이후로 털고 네, 가버리는 그러니까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환호했잖아요. 우리 다시 돌아온다. 내 전략이 맞아 떨어졌다. 제가 보기엔 미국으로 돌아가지는 않을 것 같은데 아마도 네. 중국 공장을 갖다 주력을 한다든가 이런 건데 원래부터 GM 전략에 의해서 한국에 왔었던 거고 그리고 GM 전략에 의해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물론 여러 가지 이제 노동 문제라든가 우리나라 구조조정에 따른 지역 경제 문제가 있지만 정부가 GM에게 매달려서 뭔가를 얻어낼 거는 별로 없을 것 같다라는 게 현재 생각입니다. 그렇죠. 이건 뭐 전개를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이제 이런 식으로 GM이 가면서 5천억 주면 안 갈게 하는 게 5천억까지 먹고 가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제가 보기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미국 기업도 트럼프 대통령 닮아가는 것 같아요. 주는 건 일단 먹고 그다음에 딱 다시 그러니까요. 원래 지금 GM이 유럽도 뭐 호주도 전 세계 말씀하셨듯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공장을 빼내고 있잖아요. 네. 네, 빼내고 있는데 그중에 이제 한국도 빼낼 전략을 몇 년 전에 세운 것 같고 그 몇 년 전부터 그 현금을 쭉쭉 뽑아서 흑자했던 회사를 적자로 만드는 상태고 적자가 누적 적자가 뭐 어마어마하게 조 단위로 쌓여 있고 그러니까
적자가 쌓였으니 나간다고 하는 핑계를 대면서 나가려고 하는데 이때 딜을 한번 쳤어요. 정부한테. 5천억쯤은 안 가야지 이렇게 딜을 쳤는데 5천억까지 먹고 가야지 이런 얘기 아니냐. 네, 그죠? 그렇게 현재로서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두고 이게 봐야 이제 되겠지만 이게 고민이 됩니다. 정부 입장에서 이게 고민이 될 거라고 저는 예상이 되는데 뻔한데 전략은 다른 나라에서 다 그랬으니까 뻔한데 이제 우리 입장에서 먹튀인데 그렇다고 그냥 가라 해버리면 거기 일자리 문제가 생기고 그다음에 이제 그 정치적 부담도 되고 정부 입장에서는 우리야 이렇게 보내라고 하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사실 그게 어려운 결정이잖아요. 이거 보통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좋습니까? 지금 전체로 보면 GM 전략에 의해서 이동하는 것 같다고 보여지지만 뭐 구체적인 건 봐야 되겠죠. GM이 있을 이유도 있는데 그렇게 오래 있을 것 같지는 않다 있는다고 하더라도 그렇다면은 우리나라 전체 자동차 산업이나 수출 뭐 이런 부분을 다 고려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거는 GM을 어떻게든 붙잡겠다. 이거는 그렇게 좋은 전략은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계속 끌려다닐 것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우리나라가 외환위기 때도 자동차 숫자를 줄였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제 현대 기아의 점유율이 너무 커져 버렸는데 이게 또 통합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또 없어지면은 그 부분도 독점 문제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국내 기업이 뭐 단독 혹은 컨소시엄으로 인수하는 건 어떨까요? 모르겠습니다. 삼성은 여전히 자동차에 미련이 있습니다. 삼성이 예, 근데 그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건 굉장히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쉽게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거죠.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시간을 안 주고 뭐 한 달 이내에 빨리 결정해라. 안 그러면 우리 간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런 그 전략을 세우고 계획을 세우고 뭐 협상을 국내적으로 하고 이런 식을 안 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전략 자체가 보니까. 그런 거겠죠? 네, 이거 다음 주에 한번 보자. 앞으로도 이건 좀 오래 될 것 같아요. 네. 네. 요사는 감정적으로는 꺼져 하고 싶어도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다. 예. 네, 무엇보다도 지역 경제하고 노동자들이 걸려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만들고 해야 되겠죠. 자, 두 번째는 갑자기 뜬금없이 미국에서 무역 확장법 232조를 네. 가지고 철강 규제를 했다. 도대체 이 232조가 뭐야? 이거 왜 이러는 거야?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증을 가질 수 있는데 이게 232조가 뭐고 미국이 왜 갑자기 철강 수입 규제를 두고 나온 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네. 1월 달에 철강 수입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하는 보고서를 미국 상무부가 대통령에게 제출을 했습니다. 국가 안보요? 예. 그러니까 철강 수입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보고서인데 262쪽에 이릅니다. 이거 제가 굉장히 트럼프가 좋아하는. 예, 한미 FTA 때문에라도 미국 문서를 많이 봤는데 정부 문서를 이렇게 엉터리 문서는 제가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억지인데 철강을 많이 수입하면 나라 안보가 위험하다 이런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무역 확대법이라고 하니까 미국이 안보하고 무역을 연결시킨 법이 3개가 있어요. 네. 하나는 적성국과의 무역에 관한 거고, 하나는 이제 강대국이 이제 무역을 했을 때 안보에 미칠 수가 있으니까. 근데 이 세 번째가 62년에 만들어진 겁니다. 62년? 예, 수입에 의해서 어떤 산업이 영향을 맞으면 네. 그게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럴 때는 긴급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건데 물론 가트에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게 뭐 첨단 기술이어서 뭐 첨단 무기에 들어가는 첨단 기술이 빠져나가서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쎄잖아요. 그러니까 보고서에 있는 국가 안보의 정의를 보면 경제와 정부의 최소한의 작동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정 산업의 일반적 안보와 이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령 우리나라는 곡물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가 적국하고 싸우는데 우리가 적국에서 수입한 철강으로 우리 무기를 만들면 되겠느냐. 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적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그 물량만 이 규제를 때렸냐 이거예요. 아니죠. 우리는 적국 아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국내 철강 산업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미국의 이 산소 용광로가 6개가 문을 닫았어요. 예. 그리고 4개가 이제 아이들 상태라고 실업 상태가 가동률이 떨어져 있는 상태가 돼 있는데 이 부분을 다시 살려서 그래서 미국의 군수산업에 쓰이는 철강은 다 미국이 생산하겠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미국 최우선주의 그리고 미국의 이런 그 기초산업도 살리겠다 한 공약 트럼프 계속 주장해왔던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네. 그 오대강 주변에 러스트 벨트 노동자들의 표를 얻는 것이고 특히 미국 철강 노동자 노조가 환영 성명을 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미국
미국 선거용이라고 생각이 딱 드는 것이 말씀하셨듯이 예, 단기적으로는 확실히 그렇습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표를 얻었던 지역, 그 자동차 산업이 혹은 철강 산업이 한때 융성했지만 이제는 다 폐허가 된 그 지역, 그 지역의 노동자들 표를 얻었었는데 그 표를 다시 얻겠다. 그러기 위해서 철강 수입을 하는 나라들을 이제 때려잡아야 되는데 끌어낼 게 없으니까 62년도에 만든 이 법을 끌어와가지고 네. 국가 안보의 위험이 된다. 맞습니다. 미국 철강 산업의 경쟁력이 떨어진 건데 그냥 예. 네. 자기들 산업 경쟁력이 떨어진 건데 끌어들 게 없으니까 지금 쇠를 수입하면은 국가 안보가 위험하다는 억지 논리를 끌어다 붙인 거다. 그러니까 지금 예. 미국 철강 산업의 가동률이 73% 정도인데 예. 목표가 80%를 올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역산을 했어요, 다. 거꾸로. 네, 80%를 맞추기 위해서는 관세율로만 하면 25%를 다 때리면 돼요. 예. 그다음에 쿼타를 하면은 2016년 물량의 63%까지만 수입을 하면 돼요. 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무서운 건데 특정 나라 12개 나라에 대해서는 관세를 왕창 때리고 그리고 나머지 나라에 대해서는 2016년 세 번째 물량만큼만 선택을 한 거군요. 아니 아직 선택 안 했고 4월 달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선택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세 가지 그 중에 셋 중에 세 가지 중에 하나가. 선택을 하게 되는데 근데 이 세 이제- 번째를 선택하면 우리나라의 타격이 큰 거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그 12개 국가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우방국.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논리하고도 안 맞아요. 전쟁이 났는데 적국으로부터 철강 수입할 수 없잖냐. 그 대상에 우리나라는 오를 수가 없는데 왜 우리나라가 오르는 겁니까?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만만한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그 보고서를 제가 아무리 뒤져봐도 그러니까 지금 주장은 이거예요. 우리가 짐작하는 거는 한국의 철강 수출이 네. 중국으로부터 철강을 받아서 그렇죠. 그래서 네. 이걸 갖다가 무슨 이 관으로 만든다든가 해서 수출하는 거다. 그러니까 원자재를 받아서, 예. 중국의 우회 수출이다라고 예. 하는 건데 그 기준이나 통계가 없어요, 지금. 없고 이게 기준이 굉장히 모호한 게 12개 국가가 브라질, 한국, 러시아, 터키, 인도, 베트남, 중국, 남아프리카, 이집트, 말레이시아, 코스타리카인데 수입량으로 보면 1위가 캐나다예요. 근데 캐나다는 빠졌죠. 예, 4위가 멕시코예요. 요거는 설명할 수 있어요. 이걸 이론가들 이렇게 설명해요. 미국의 안보를 책임지는 하나의 산업벨트, 즉 나프타 국가들이다. 그렇게 뺐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건 그렇다고 이제 억지로 이해해줘요. 이제 그다음에. 우리도 이제 이 물량을 사용하면 이런 거예요. 한국이 앞으로 이 똑같은 조항을 사용한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한국 곡물 수입이 무지하게 많거든요. 예. 이거 식량 안보 위협이 되잖아요. 네. 다 때릴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또 하나는 미국 논리를 그대로 예, 가져오면. 예, 나프타 논리라면 동아시아가 하나의 생산 기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동아시아 쪽은 빼고 나머지는 다 때린다. 이렇게도 될 수가 그러면 있는 거죠. 우리가 여기에 보복으로 거꾸로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곡물에 대해서 똑같이 할 수 있죠. 엄청난 관세를 때리는 건 그러니까 할 수 있죠. 보복관세 때릴 수 있는 거고. 해야 되겠네요. 그 뭐 쉽게 결정할 건 아니고. 아니, 미국은 쉽게 결정하는 것 같은데요. 야, 보니까. 미국 센다라고 미치광이 전략을 쓰는 중이니까 증가율로 따지면, 그러니까 수입량으로 따지면 캐나다하고 멕시코가 빠진 게 그러고 증가율로 따지면 중국은 11위에요. 수출량 11위인데 마이너스 31%예요. 줄었네요. 예. 그것도 왕창 줄었어요. 근데 왜 포함됐습니까? 그러니까 중국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도는 16% 증가했는데 포함됐고 반대로 이탈리아는 86%, 독일은 42%인데 빠졌어요. 즉 유럽 국가는 다 뺐어요. 이게 이제 공통점을 따지면 중국 포함해서 뭐라 그럽니까? 브릭스. 그렇죠. 경제적으로 이제 견제할 나라들. 러시아, 브라질, 중국 플러스 아시아 그리고 나머지 중남미입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인종주의적으로 선정했어요. 뭐랄까요. 예를 들어서 수출량이 늘어났다든가 또는 뭐 수출 순이라든가 이런 기준으로는 구분이 안 되네요. 네, 구분이 안 돼요. 구분이 안 되고 자기들 마음대로 결정한 거네, 그냥. 그러니까 아시아도 네. 아시아 전체에서 일본하고 대만이 빠졌거든요. 근데 일본은 수출량 7위지만 마이너스 2%예요. 네. 근데 중국은 그래서 아까 제가 마이너스 35%였으니까 대만은 이게 근데 어떻습니까? 대만은 9위 125만 톤인데 113% 증가했어요. 그런데도 빠졌어요. 그런데 빠졌다. 예, 이거는 아마도 중국 견제용이죠. 그러니까 이거의 공통점은 중국밖에 없어요. 중국은 실제로는 중국이 계속 세계 1위, 미국이 많이 수출을 했었는데 계속 덤핑 관세 맞았고 상계 관세 맞았거든요. 중국을 우회 견제하는 수단으로 한국이 들어갔다. 제가 보기에는 그거 외에는 그리고 브릭스, 설명할 방법이 없다. 예, 브릭스를 견제하는 거 빼고는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평가는 국가 안보와는 아무 상관이 없고. 예. 12개국을 선정하려면 선정 기준을 범주적으로 성립을 시켜야 되는데 이게 어떤 범주를 들여다 대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건 우리 정부는 어거지다. 어떻게 대응해야 됩니까? 30초 남았는데.
우리 정부는 지금 공동 대응을 하는 수밖에 없고 이거를 빨리 해결하자 그래서 들어주면 이거 한미 FTA나 뭐 다른 어떤 남북 관계 때문에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걸 우리 알잖아요. 먼저 주면 받고 그다음에 다시 시작을 하기 그렇죠. 때문에 주더라도 한꺼번에 종합적으로 한 번에 처리를 해야 이거 주면 된다. 물러쓰겠지 이런 게 아니라 통하지 그거 주면 더 줘 하는 스타일이라. 네, 지금 제일 좋은 거는 공동 대응이고 공동 대응으로 미국이 처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태수 소장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 노년층에는 또 호응을 얻기도 하셨죠. 어느 정도. 아무튼, 이제는 1등을 했기 때문에. 예. 1등을 했고, 또 이제. 올림픽의 모든 국제적인 이슈를 다 덮고, 그 모든 금메달리스트를 다 덮고, 근데 그 책임은 저한테 있는 게 아니라, 예. 왜 닮은 가면을 가지고 나오시냐고, 그분들이. 가면을 닮았다고 하는 사람의 책임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이 단계에서 일단 확전은 할 필요가 없게 됐고, 예. 뭐 더 올라갈 데가 없기 때문에. 이 기록은 깰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제가 좀. 본인이 가면을 쓰고 춤을 추지 않는 한, 아니, 이제 남은 거는, 예. 이제 남은 거는 북측이 자신들의 입장을 공식 발표하면 된다. 아니, 북한 응원단이나 그 관계자들은 아니라고 말했잖아, 이미. 아니, 북측 당국이 공식적으로 얘기해. 노동당에서. 노동당에서. 그러니까 노동신문에 아마 나올 거예요. 노동신문이나 아니면 나오게 돼 있어요. 이렇게 시끄러운 이 일에 대해서 북측이 조용히 넘어갈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보기에는 거기서는 언급할 만한 가치가 없다고 해서 언급하지 않을 것 아니, 같습니다. 언급할 만한 가치 없는 것도 언급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제 이름이 노동신문에 종종 나옵니다. 보면은 거의 언급할 만한 가치가 없는 것도 있는데. 노동당에서 구멍을 뚫었다고 제가 이때까지 1년 반 방송을 하면서 가장 창의적인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 공장장님께서 북한 체제를 아직도 이해를 잘 못하시는 건데. 김여정의 북한 체제는 그렇게 다원주의적 사회가 아니에요. 노동당에서 가면에 구멍을 뚫었다고. 아니, 그건 예. 북한이 그러니까 유일 사상 체계고 예. 노동당에서 허락하지 않은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여전히 어쨌든 구멍을 뚫었다고 생각하는 거죠. 예.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결제는 받은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주에도 요거 한 가지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가죠. 김일성 가면인데 김일성 가면이 아니라고 응원단이나 지금 내려온 북측 관계자가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아니 공식적으로 이야기한 게 아니지.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제가 문제 삼는 건데. 공식이든 비공식이든 간에 중요한 그러니까 것은 비공식이 예. 그 안에서 예를 들어 다른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부분이 좀 비겁한 거예요. 한국 정부가 잘못한 거고. 어떻게 비교하는 겁니까? 예를 들어 북측이 김일성 닮은 가면을 가지고 나왔는데 왜 우리끼리 싸우게 조장을 하냐는 거지. 아니, 북한이 입장을 본인이 만들어낸 거잖아요, 조장을. 저는 닮았다고 한 죄밖에 없어요, 저는. 아니, 닮았다고 했는데, 그리고 또, 그 상대편이. 아니, 김일성 가면인데 김일성 가면이 아니라고 하는 게 신성모독이고, 이게 예수를 부인한 베드로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북한 주민으로서, 그리고 북한에서 넘어온 응원단으로서, 가면이 맞는데 가면이 아니라고 말하면. 아니라고 말한 것도 지금 왜곡인데, 아니라고 말한 적이 없고, 김일성 가면입니까? 하니까 말을 못하겠다 한 것이고, 뭐냐고 하니까 이제 고운 미남 가면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그거 부인한 거죠. 아니, 부인한 건 아니죠. 그러니까. 부인한 건 아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그 부분은 더 이상 확전을 하지 말고. 알겠습니다. 확전하지 말고. 하여튼 입장은 똑같다. 북한 입장을 촉구하고 공장님께서도 북측을 인터뷰하기 위해서 저는 노력하셔야 된다. 만약에 노동당이든 혹은 노동당 신문이든 혹은 일본에 있는 관련지라든가 이런 매체를 통해서 가면이 아닌데 얼토당토하는 논란을 일으켰다고 하태경 의원을 언급했어요. 그럼 공식적인 입장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조선신보 정도 나오더라도. 예. 그러면 이제 부인한 거죠,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예. 북한 가면인, 김일성 가면인데 부인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신성모독이잖아요. 공식적인 그럴 수 없어요. 김일성 가면이 아닌데 김일성 가면이라 할 수도 없고. 그렇죠. 인데 아니라고 할 수도 그렇죠. 없어요. 예, 만약에 그렇게 조선신보나 관련 매체 등등에서 입장이 나온다. 그때는 어떻게 저도 입장을 내야죠. 그러면 당연히 공인으로서 입장을 내야죠. 어떻게 내실 겁니까? 그럴 경우에. 그거는 어떤 입장이 나오기를 봐야 되고, 전 똑같이 거기서 입장이 나오면, 네. 이번에 어쨌든 본인의 입장을 표명하셨던 분들도 이렇게 저렇게 네. 입장을 내시기를 저도 바랍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책임을 져야지. 북한에서 아니라고 할 경우에, 공식적으로, 간주할 수 있는. 저는 닮았는데 북한에서 닮았다고 하죠. 그러니까
나는 내 눈이 사람들은 지금 하태경 눈이 이상하다 그러는데 실제로 보면 닮았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그걸 부인할 수가 없어요. 부인할 수가 없다. 알겠습니다. 다들 부인했을 경우에는. 다들 넘어가지 지금. 부인했을 경우는 그때 가서 보자. 그때 가서 보자. 예. 그때 가서 염색하세요, 그러면. 근데 빨간색으로 염색해. 빨간색으로. 근데 지난번에 우리 얘기한 거 기억나요? 박근혜 정부 때 또 여전히 댓글 공작이 있었느냐? 있었을 것이다. 아직까지 확인된 거 없잖아요. 자, 두고 봅시다. 예. 이미 6개월 지나서 염색해야 돼요, 공작이. 그런 정황은 이미 많이 나왔어요. 결정적인 증거가 하나도 없잖아. 그러니까 아무리 낯이 뜯고 김어준의 뉴스 공장. 최근 엄청나게 핫한 분입니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하태경입니다. 세계 신기록 보유자입니다. 예. 단위 시간당 문자 양으로는 세계 신기록을 경신하였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5분 동안 5,000개의 문자를 누가 깰 수 있겠는가. 5,000개. 그래서 저희가 축하 음악을 준비했습니다. 네, 세계 챔피언 등극을 축하하는. 너무 좋게 해주시네. 근데 저도 놀랐습니다. 엄청 놀랐고. 가사를 잘 들어보면 소리 지르는 네가 챔피언. 소리 지르는 내가. 소리 지르는 거 좋아합니다. 노래방 가서. 자. 근데 그날 이후에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저희 방송에는 이제 예. 세계 신기록을 경신하고 예. 네, 당당하게 떠나셨는데 그 이후에 혹시 주변에서 말들 없던가요? 세계 신기록 경신을 축하한다. 저도 놀란 게 예. 이제 제가 제기한 이 감염 문제가 김일성 감염 문제가 남북의 양김을 눌렀다. 남북의 양김이 누구냐? 무슨 얘기입니까? 남쪽의 김여나 북쪽의 김여정. 그러니까 온라인 네이버 트렌드 분석을 해보니까 예. 올림픽 기간 동안 평창 올림픽 기간 동안 김여정이 3등. 예. 온라인 이렇게 분포도가 나오잖아요. 예. 김연아가 2등. 예. 1등이 김일성 감염. 예. 그게 이제 3번은 호기심, 2번은 김연아 선수에 대한 김연아 씨에 대한 어떤 애정이라면 감염 논란은 욕일 겁니다. 저희 문자 폭주량에 비춰볼 때 부정적인 반응 90. 그러니까 막 쏟아낸 것이죠, 사람들이. 젊은 층한테는 확실히 제가 많이 점수를 잃은 것 같아요. 이건 정치인으로 숙명이라고 생각하고. 하지만 또 마이크를 턱으로 자꾸 미시는. 예. 많이 들은 이야기는 사실 이번 합당하기 전까지 너는 네 마음대로 정치하냐. 너는 다음 국회의원 선거 포기했냐 이런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하태경 의원님이. 왜냐면 바른정당이 끝까지 혼자 남아있으니까. 원래 이제 바른정당에 부산, 울산, 경남에 9명이었어요. 네. 그리고 근데 저밖에 안 남았고 시구 의원이 다 가고 우리 해운대구만 3명 남았어요. 바른정당에. 네.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지역구에서 네. 정신 차려라. 네, 정신 차려라. 이제 그러면 현실을 직시해라. 근데 요번에 가니까 어쨌든 열심히 좀 해봐라. 성과를 일단 냈으니까. 어쨌든 제가 주장하는 바를 한 걸음 나아가니까. 그래서 이제 용기를 잃지 않고 끝까지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본인 얘기 말고요. 안철수 대표. 그러니까 그게 바로 안 대표 덕분.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면 이게 안 대표가 도와준 덕분입니다.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안철수 대표를 그렇게 칭송했던 분들이 1년 지나서 계속 칭송했던 분이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제가 종합적으로 한번 분석해 보려고 그래요. 왜 그랬는지. 예. 그리고 안 대표가 그 부분이 본인이 결함이 있겠죠. 그 부분을 고칠 수 있도록. 이미 제가 잘 했기 때문에 이제 코치를 해야지.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다. 잔소리 하든 하든 이제 술을 같이 먹든 해서 고치도록 해야죠. 어쨌든 서울시장 출마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가장 높다고 본다. 예. 출마는 하는 게 기정사실이라고 보고. 그렇죠. 반드시 나와야죠. 당을 살리려면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이기 때문에. 안철수 대표 개인으로 보자면 서울시장은 당선 가능성이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그렇게 높지 않지만 보궐선거에 개인으로 당선되는 건 훨씬 가능성이 높으니까
개인의 입장에서 보자면 서울시장 떨어지고 나면 또 아무런 직책이 없는데 국회의원이라도 될 수 있으니 보궐선거에 대한 욕심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 문제는 다음 대선이겠죠. 다음 대선에. 국회의원 된다고 대선 됩니까? 그렇죠. 그 전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뭐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의원 됐다고 대통령 된 것도 아니고 그런 알겠습니다. 차원에서 생각할 겁니다. 자, 그럼 또 한 가지 나오는 얘기가 자유한국당의 과의 선거연대 얘기도 기사가 제법 나옵니다. 뭐냐면 예를 들면 서울시장에서는 바른미래당의 후보, 예를 들면 안철수 후보가 나오고 경기도지사는 자유한국당의 남경필 후보가 좀 강하니까 남경필 후보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그 지역에서 서로 후보를 내지 않는 방식으로 협력하는 이것도 가능합니까? 여러 가지 설이 나오고 또 그걸로 수사하고 있는데 자기들이 수사하는데 또 뒤에서 해? 이거 안 되지. 너무 보죠. 그렇게 네. 소설 쓰시면 안 돼요. 그거. 두고 봐요, 이제. 두고 보는데, 요 북한 관련은, 2탄 빨간 염색 걸로. 9번, 예, 염색 빨간 9번. 걸로. 예. 그러니까, 하려면 우리 민트색으로 해야지, 우리 당 민트? 색깔. 응. 예. 확 튀는 걸로, 예. 민트색으로 하시고, 검색어에 오르신 다음에, 예. 세계시기로 한번 더 세워놓은 걸로. 자, 가면 논란에 대해서는 여전히 같은 입장이시고, 바른미래당, 바미당 얘기 한번 해볼까요? 서울시장 안철수 대표가 출마합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안 대표는 어디든 나올 자세가 돼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서울시장이 가장 많이 거론되는데? 가장 많이 거론되죠. 네. 실제로 제일 경쟁력 있는 분 중에 하나고, 그 주변 분들도 서울시장 말씀을 많이 하세요. 네. 많이 하시는데. 결국 나오나요, 근데? 근데 이제 우리 지금 이제 뭐 우리 창당하고 휴가 지내고 이제 막 모이기 시작해서 일단 전국적인 전략을 좀 수립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어떤 식으로 배치하는 게. 보궐선거에 나갈 수도 있다는 얘기도 있긴 있었거든요. 그런 안도 있어요. 근데 보궐선. 극소수안. 네. 극소수안이고 다수안은 어쨌든, 광역, 단체장, 그래서 서울시장, 부산시장,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둘 중에는 서울시장이 더 확률이 높은 것 같고요, 그죠? 근데 어디든 나간다. 나가긴 나간다.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반드시 어디든 나간다. 나가는데, 어디는 나간다고 전제하고 보면 서울시장이 더 확률이 제가 높지 볼 때 않겠네요. 1순위는 서울시장, 2순위는 뭐 부산시장, 뭐 이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부산에서도 지금 현재 기준의 여론조사로는 그렇게 지지율이 나오진 않습니다. 안 대표요? 예. 이미 몇 번 했고, 예. 한 20% 중반대? 이제. 무슨 여론조사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까지 나오는 건 못 아니요, 봤는데. 그렇게 나왔어요. 실제로. 그리고 우리 바른미래당이 최근 여론조사무소에 검색해보고 제가 알려드릴게요. 한번 검색해보세요. 3파전 했을 때는 충분히 한 20% 이상 나옵니다. 20% 정도 나온다. 거의 지난 시간에 나오셔가지고 부산에서 안철수 대표 인기가 너무 올라가지고 다 안철수 한다고 하셨는데 3위예요 여전히. 예. 그렇게 인정한다 하더라고. 그 부분은 그게 사실은 아직까지 저희 당이 충분히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제가 이번에 지역 가서 이제 많이 들은 이야기는